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창토크. 종창브라더스의 종착역이 없는 종창토크. 매주 목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을 분위기가 물씬. 그리고 또 오늘 카멜색. 카멜색 제가 좋아하는 색 중에 하나입니다. 네, 가죽 재킷을 입으셨어요. 되게 젊어 보여요. 노란색, 파란색, 그다음에 카멜색 세 가지를 좋아합니다. 안에는 근데 쑥색을 받쳤네. 아침에 불이 나게 나오는 저게 이라고. 그 멋있는 남자들의 그 선택이에요. 근데 뭐가요? 모델들이 저렇게 많이 입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나처럼? 근데 그 모델일까? 넘어가자. 일단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우선 수습을 해야 돼. 네. 예,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피 가죽 잠바는 안 입는 김종대입니다. 예. 이야,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고양이 키워요. 아, 고양이 몇 마리죠? 2마리. 예. 야, 애 기르기도 힘든데 고양이까지 기르시고 대단하세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면 돼. 뭐 신경 쓸 거 없어. 그것도 적어 놓는 거야. 요새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하루에 막 보도자료 몇 개씩 나오고 기자회견 몇 번씩 하시고 저희가 조금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바빴죠. 네,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종창브라더스의 종창토크를 이번 주 하고 다음 주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착역이 없는 종창브라더스는 뻥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종착역입니다. 아니에요. 다음 주 종착역이잖아. 아니요, 그 선거 끝나면 돌아올 거야. 아, 다시 돌아오나? 선거 끝나면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 빨리 선언하세요. 예, 돌아올 거지. 아니 뭐 그러니까 일단 정거장이지 종착역이 아니지. 그렇죠. 정거장. 일단 쉬었다 가야 돼요. 아무래도 정당인이니까 이제 선거 체제 맞춰야 되거든요. 12월부터는 예비 후보 등록이 되면 누구도 함부로 방송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거죠. 그렇군요. 진정한 정당인의 자세. 근데 사실 뭐 모든 선거 일정은 사실 내년 초부터 본격화되는데 착실하게 준비하는 성실한 정당인, 성실한 정치인, 김종대 정치인. 아니 제 선거가 아니라 이 당의 선거를 위해서 복무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성실하셔. 그 다른 정당은 자기 선거하느라고 당이 어떻게 되든 말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난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당인의 자세. 근데 얼마 입당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이렇게 충성스러운 당인의 자세를 갖는다는 게 김종대의 매력인 것 같아. 그게 정상인데. 그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들이 비정상이죠. 미친 사람들 같아요. 이런 얘기 어떡하지 아쉽다. 저희가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팟짱 서포터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요즘 회사는 잘 다녀? 아니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밥을 못 먹고 다녀. 그래? 나는 요즘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먹고 출근하는데. 정말? 나도 곡물 담은 선식 먹고 다녀. 뿌리마켓? 곡물 담은 선식? 곡물 담은 선식은 100% 국내산 햅쌀 곡물로만 만들어 믿을 수 있다고. 맞아. 그리고 통곡물이 들어가 식감도 좋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까지 있어서 다이어트 식사 대용으로 딱이야. 무엇보다 맛있어.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자,
국정교과서 문제가 계속 시끄럽습니다. 드디어 뭐 야권에서는 군사작전이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지필 기준 그리고 지필진을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2명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논란이 적은 상고사, 고대사 딱 2군데만 하고 뭐 예컨대 군사학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정치학 전문가라든가 경제학 전문가는 누군지 하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헌법학자도 모신다고 했는데 결국 사실상 이게 밀실교과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우선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막 숨차요. 일정이 뭐 막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우선 코리아 연구원 김창수 원장님은 작금의 사태를 어떻게 보세요? 작금의 사태요? 네. 저는 조금 이제 다른 각도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수구 세력들이 항상 어떤 정치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때 써먹는 카드 있지 않습니까? 북한 카드. 근데 이번에도 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쓰려고 많이 준비를 했더군요.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문화일보, 북한의 지령, 네. 뭐 주체사상 교육, 네. 뭐 북한의 지령, 김일성 헌법은 강조하고, 뭐 대한민국 헌법은 제대로 안 다뤘다. 그리고 적화통일. 적화통일. 근데 이 정도로 한다면은 우리가 북한의 영향권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과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은 99.9%가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교과서가. 예.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했던 말들을 다 연결시켜서 논리적으로 본다면은 북한의 지령에 가지고 적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99.9%가 지금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든 거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광진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임 정권에 있던 교육부 장관, 뭐 대통령 전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해야 된다. 이미 김광진 의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보면은 이런 어떤 정부의 공안몰이 같은 게 먹혀 들어가는 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제가 가장 배격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분단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는 것. 두 번째로는 지역 감정을 자신의 정치적 이용을 위해서 써먹는 것. 이거를 저는 가장 배격하고 뭐 증오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그 카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황당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안 먹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제 마지막까지 온갖 무리수를 다 두고 있는데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자충수에 빠지는 거죠. 자기들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겠다, 지필진 공개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또 둘밖에 못했어요.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지필진 공개하지 않았다. 심지어 최몽룡 교수는 제자들이 거세게 반발해서 못 나왔어요. 네. 현장에.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교육부 총리가 교과서가 한 챕터가 완성될 때마다 그때마다 또 다 공개하겠다,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랬는데. 네. 또 그것도 못하겠다 지금 그렇죠. 이렇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리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억지 논리를 동원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걸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변명을 하고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결과는 지난 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2017년 3월달에 우리는 짝퉁 국정교과서를 하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쏟아진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최몽룡 교수의 경우에는 현행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박사 학위가 없는 교사들이 쓰고 있다. 이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점이 완전히 좀 엇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최 교수가 나가려고 했다 기자회견에. 그런데 제자들이 새벽부터 40명이 전화했다는 거예요. 계속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학계의 반발이 거셈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믿어라.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를 믿어라. 믿으면 다 된다. 무슨 교과서가 종교도 아니고요. 믿어라. 그리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성경구 있나?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김용대 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이 문제는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뭐 다들 알고 계시는 건데 제가 황교안 총리가 얘기한 지필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봤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실체적 어떤 그 의도, 실체가 뭐냐? 저는 비난의 수사학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가 책임의 수사학으로 가는 건 옳은 일이에요. 나는 그건 올바른 역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면 북한을 비난하는 쪽의 어떤 비난의 수사학을 강화하자는 취지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김정배 위원장이 이걸 적극 수용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에 대한 비인간화의 어떤 그 선을 넘어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역사적 자긍심 고취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통일대박과도 거리가 멀어요. 네. 최근에 통일준비위원회가 그 언론 광고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이제 끊어진 걸 잊자, 교류하자, 협력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것이 아닌 어떤 비난의 수사학을 가르치는 건데 이런 어떤 그 비난의 수사학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역사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내팽겨치고 그 역사의 어떤 그 책임을 특정 소수에게 전가함으로써 그 비난의 표적을 삼음으로써 나머지는 면제되는 겁니다. 이것이 비난의 수사학이 갖는 맹점이라고 봤을 때 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서 정말 지필이 된다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희생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온갖 비난과 죄를 몰아서 전가함으로써 우리 자신은 그런 어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결국 이건 뭐가 되느냐? 자기중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자기중심성으로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국가로 가는 겁니다. 독일에서 나치가 출현해가지고 게르만 민족에 대한 어떤 자기중심, 또 일본이 군국주의로 갈 때 그 자기중심. 역사라는 거는 어떤 공존과 화해와 어떤 완성을 향해 가는 역사인데 네. 그건 공동의 책임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경우엔 그것이 아니라 공동성을 이제 포기하고 자기중심성으로 가자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복무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뭐 2명밖에 공개가 안 됐는데 보니까 상고사하고 고대사예요. 네. 그러니까 난 단군에 대해서 뭐 자기중심성 갖는 거는 난 이해한다 이거예요. 네. 그건 신화니까 입증 못 하잖아요. 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아니면 한반도의 공룡의 발자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크로마뇽인이나 호모사피엔스 국가라는 이런 점에서 어떤 한반도에 유구장창한 역사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우리 한반도가 매우 특별한 땅이라는 그런 인식에 대해서도 나는 시비 걸 생각이 없습니다. 네. 아마 호모사피엔스의 한 종족인 동이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누가 지피라든 나는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마음대로 해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지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필자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을 증오하고 악마화하자 교과서에서는 그런 주의를 가면서 또 현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고대 상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가서 크로마뇽인까지 좋다 이거예요. 고대사까지. 교과서는 한정돼 있잖아요. 분량이 많아지면 애들이 싫어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천안함도 다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저는 참 이게 자신들의 서술의 일관성이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크로마뇽인부터 천안함까지 역사책에 다 담을 수 있을까? 아니 크로마뇽인이 없다면 천안함 사건은 없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호모사피엔스가 없는데 어떻게 천안함 그러네요. 사건이 있고 그렇군요. 아니,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조금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고대사라든가 상고사에 대해서 교과서에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상고사나 고대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홀히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기운이라든가 한반도에서 문명이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과서에서 다루는 건 당연히 필요한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분량을 늘리겠다고 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사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천안함 문제를 다뤄야 되느냐 안 다뤄야 되느냐 이거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어떤 성격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에 있어서 25년 이전의 문제를 교과서에 다루는 게 맞느냐 하는 역사 기술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문서 보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 기밀은 30년 이내에 공개되지 않게 하는 네. 그런 원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기밀이 30년 이내 거는 공개되지 않는데 근데 교과서가 25년, 30년 것들이 교과서에 다뤄진다면은 네. 그 교과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를 많이 다루는 거는 현대사가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설명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사를 많이 다룬다 하더라도 30년 이내 그러니까 어떤 문서에 대한 기밀을 보관하고 기밀을 유지해야 되는 기간의 역사를 교과서에 담는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이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제가 이걸 이야기 안 하면 청취자들 중에서 김정일 편집장한테 화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군을 신화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당군을 오랫동안 신화라고 생각해 이제 있으면 최근에 이제 우리 어떤 고대사라든가 또는 우리 그 당군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는 당군을 신화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현존하고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당군을 지금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사에 대한 연구도 또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고대사도 중요하네. 그럼요. 나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고대사 연구에 그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을 투여해서 연구를 그 장려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북한도 그랬어요. 더 예. 일찍 시작했죠. 예, 여하튼 그 사실 중요한 것은 그 천안함의 경우에 교육부 지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지필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다뤄라.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도 어떻게 다루라라는 것이 딱 기준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필 기준에 따라서 지필을 하는 것인데 천안함은 쓰라 말라 얘기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느닷없이 황교안 총리가 천안함이 없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내용이 없다. 빠져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태도를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 5년 전 사건을 교과서에 실른다. 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이거는 교과서라는 것은 어떤 응축된 어떤 많이 어떤 쌓여진 어떤 지식의 집정물이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사건은 어떻게 씁니까 그걸? 그건 뭐 별도 참고서에서 쓰든가 자습서에서 쓰든가 하면 됐지. 네. 예, 이런 부분까지 이제 하는데 그 명백한 과욕을 부리는데. 사실은 6.25 책임론부터 시작해서 네. 천안함까지 보여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에 남한의 책임도 있다는 것처럼 기존의 좌편향 교과서가 기술했다. 라고 황교안 총리가 주장을 했죠.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천안함도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을 더 강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역사책은 비난의 수사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6.25가 남북한 공동의 책임이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네. 단독 정부가 쓰고 분단이 강화되면서 전쟁으로 간 거예요. 모든 역사는 상호작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한의 책임이라는 것이 남한의 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책임과 죄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고방식입니다. 6.25 전쟁은 북한이 도발했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침공한 사건이니까 이건 북한의 죄악이 맞죠. 그러나 그건 죄를 얘기하는 어떤 도덕적 관점의 얘기고 역사적인 책무라고 봤을 때는 그 죄를 허용한 말하자면 남측 정부의 방관 내지 무시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쟁에 대해서 허용한 측면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론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공정한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일탈된 어떤 그 범죄자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 범죄자에 대해서 그 범죄의 죄는 묻지만 그러나 그 범죄를 허용한 사회의 책임에 대해서는 안 묻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환경 또 학교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거나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불이익을 받은 어떤 이런 죄를 사회가 제공한 요인은 없는가 이걸 따져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죄는 죄인에게 있지만 책임은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네.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될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6.25 전쟁이 그런 것이고
또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는 진실 자체도 논란이 많지만은 이 사건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유지되어 오던 평화가 파괴되면서 서해라는 열점에서 벌어진 불행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걸 군사적으로 보면 도발자와 어떤 그 피해자라는 구도는 남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은 이것은 결국은 남북 관계가 하나의 어떤 그 화해와 공존의 역사를 이제 다시 대립과 적대의 역사로 바뀌게 된 이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사실상 황교안 총리가 특정 출판사를 거명을 했잖아요. 국무총리가 네. 교학사 그리고 책장사 하려나? 모르겠어요. 속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굉장히 계속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99.9%가 사실 당시에 시장에서 퇴출된 것이었거든요. 오류가 2천 몇백 개가 되고 이런 교과서 어떻게 했습니까? 안 된다. 다른 교과서 그렇죠. 복사해서 했다면서요. 예, 그런 정도 교과서가. 수준의 정말 수준이 저열한 그런 교과서를 쓸 수 없어서 시장에서 외면당한 거예요. 대치동 학원가에서도 외면당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꺼내서 특정 교과서, 특정 출판사를 거명하면서 0.1%를 대변하고 나선 이 사실, 그리고 일국의 총리가 대국민 담화, 담화가 어떤 겁니까? 담화가 두 분 청와대 계셨으니까 담화 어떤 의미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 태도로 하는 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이 용인해야 되는 것인가도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되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저 사람들이 교과서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 하는 의도가 황교안 총리의 발언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99.9%가 동의하지 않는 역사를 국민들에게 0.1%만이 그 지지하는 그 역사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건드려낸 거는 어떤 반공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분단된 상태 속에서 남북이 적대하고 있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적 이념적인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0.1%의 지지를 받는 그 교과서를 채택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 프레임에서 우리가 일단 빠져나오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는 현대사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용이 다 뭐 친북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의 검정 인정 교과서 체계 자체가 그 교과서를 쓴 집필자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쓴 게 아닙니다. 자기들 쓰고 싶어도 문교부가 일정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이 딱 교육부가 그래서 지금은 교육부죠. 저는 옛날에 유신소년이라서 유신소년답게 문교부. 예. 근데 교육부가 주는 지침을 가지고 작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 자체가 어떤 편향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때 국사 편찬위원장을 했던 이태진 서울대 명譽교수 같은 경우도 현행 어떤 그 8가지 종류의 국정교과서는 대부분 다 중도거나 또는 중도 우쪽이거나 이렇지 이게 뭐 진보라거나 뭐 이런 어떤 편향성을 가지는 교과서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택도 없는 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는 가령 아까 뭐 30년 이내 현대사는 기술하지 말 건가 아니면 뭐 5년 내를 뭐 기술하지 말 건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아 나간다거나 또는 지금 이 국정교과서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보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국사교과서가 이 일본이 20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새로운 역사 교과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통제해 나가가지고 사회를 우경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라는 이런 점에 대한 지적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제 그 가수 이승환 씨가 한쪽 눈을 가리지 마라 콘서트를 했는데요. 거기 고등학생들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 고등학생들 쭉 줄 서가지고 있는 거를 몇몇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고등학생들의 목소리가 그래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쌓은 민주주의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포갑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거부한다. 그래서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 고등학생들이 되게 좀 똑똑하고 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올바른 시각을 우리 아이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 교과서 가지고 그런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공부해서 민주주의를 익혀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싫은 건 모양이네요. 그렇죠. 참 이게 걱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국의 총리, 일국의 대통령이 나서서 언제부터 이렇게 소수자 관점에서 사회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교학사 교과서 0.1%를 위한 이런 주장을 대국민 담화라는 형식을 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우 놀라울 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또 하나 측면에서는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이 교과서를 이렇게 막 왜 저러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느닷없이 교과서가 왜 문제라는 거야. 왜 갑자기 교과서를 가지고 이렇게 온 나라가 난리를 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거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 더 황당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한 행사에 참석해서 4년 중임제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어요. 정말 이 교과서가 시작에 불과했구나. 이분들의 진정한 뜻은 또 다른 데 있구나. 장기 집권 말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려는 것인가? 라는 의도가 드러난 것인가?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글쎄 거의 미친 발언이라고 전 봐요. 무슨 발언이요? 미친 발언. 미친 발언. 이게 4년 중임제 개헌론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헌법학자들도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약 70%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걸 누가 말했느냐, 또 언제 말했느냐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황우리어, 최경환 이런 식의 어떤 그 정권의 하나의 어떤 친위대 또 경로당 또 이제 어떤 왕조적 어떤 정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은 오히려 그 좋은 제도도 빛이 발하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충성 발언이라고 좀 봐요. 물론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전에 김무성 대표가 중국 가서 개헌 발언했다가 완전히 깨구락지 됐어요.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런 얘기가 갖고 있는 어떤 파괴적인 의지의 어떤 속성에 비해서 이번에도 역시 찻잔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어떤 정권의 주류 세력들이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황당무계하고 뜬금없는 주제거든요. 그러나 충성의 표시는 되는 거예요. 이건 박 대통령을 보고 국가를 위해서 한 발언이다 이렇게 포장해버리면 네. 설령 이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네. 상당 부분 어떤 내부의 충성 경쟁에 도화선 역할을 하게 되겠죠. 실제 근데 지금 우리 헌법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한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내년도 총선에 네. 의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는 개헌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면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3분의 2 의석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 새누리당에게 3분의 그리고 2 지금 여론조사대로 선거를 해도 네. 새누리당이 200석 정도는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여론 판대로라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헌정 즉 헌법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겠다. 헌정 체제에 대한 어떤 집권 세력의 주도성과 자기결정력을 갖겠다. 이것이 어떤 개헌의 비전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총선이나 이런 선거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승부수를 걸 만한 의제는 된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원유철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180석이었는데 200석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야권 잘 봐야 되는 지지자들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지금 현재 이 교과서 국면에서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국민의 다수가 국정화로 돼 나가는 것은 거의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이건 파시즘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진단은 제가 판단할 때는 새누리당의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은 다른 진단을 내릴 거라고 생각해요. 가령 우리가 이 이명박 정부 초기에 네. 어떤 촛불 시위가 있었을 때 이 촛불 시위의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조기 내임덕이 빠지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문제 있었을 때 네. 저도 정말 살아오면서 80년 5월 광주에서 그 비통함을 느낀 이래 세월호에서 우리 아들 또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가장 큰 슬픔을 저는 그걸 통해서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과연 이 세월호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보적인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격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뱉었습니다. 이 정권 오래갈 수 없을까라는 것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정권의 안정화에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집단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들은 현재 교과서 문제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를 지지하는, 특히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층들의 결집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 저는 이들은 이걸 개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그 유효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렇죠. 다수 국민들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를 선거 무관심 혹은 정치 무관심으로 묶어두고 맨날 싸워 저 사람들은 이렇게 묶어두고 그리고 계속 싸움하는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민주대 반민주 구도를 그렇죠. 만들어 놓고 야당은 이 싸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명분에서 밀리면 안 되니까 이 싸움은 계속해요. 그리고 종편이나 보수 언론은 계속 보도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맨날 역사 문제 가지고 싸움질만 하는 사람. 그럼 자연히 정치 무관심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집결된 보수 세력을 가지고 내년 총선 치르겠다. 그거죠, 이런 바로. 전략이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김준일 편집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3분의 2 가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현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과 상관없이 네. 내년 총선에서는 3분의 1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지금 트고 있다는 만들고 거죠. 있는 거죠. 그 전략으로 가고 있는 목적이 겁니다. 있는 발언이 최경환 부총리의 어제 발언에서 확인이 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어떤 그 정당 정치권에서 몸담은 사람들은 항상 여당은 자신들이 선거 때마다 불리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하면 항상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패배를 아주 습관적으로 학습하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그 여당을 한심하게 봤던 것은 대부분 청와대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선거를 왜 여당은 병신같이 진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쪼다같이 하다가 결국은 그걸 못 봐서 정부가 선거에 개입을 해주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당을 이렇게 세워온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부로 들어가 가지고 이런 것들에 나날이 더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통치 스타일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네.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은 잘 통치하기 어려운 정보기관이나 군 같은 경우를 법으로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뭐 국방개혁법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정치적인 중립에 관한 어떤 규범을 만들어 국가정보원을 통제한다거나 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 와가지고는 돈으로 통치하려고 그랬어요. 뭐 국방비 사업비 중에 어떤 거 갖고서 조진다거나 늘려주고 줄이고 4대강 뭐 어떻게 해서 지방자치단체 사업권으로 이렇게 공략하고 보면은 주로 이 줄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다고 믿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념을 갖고 통치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이념. 네. 그런데 이념 플러스 여론이죠. 그래가지고 사실 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법에 관심이 있는 대통령도 아니다 보니까 이념입니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중요해지는 것이고 또 어떤 통치 행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도 바로 세워야 되지만은 통치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국가의 기본이자 국가의 틀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단순히 유신으로 되돌아간다. 저는 이건 소극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신을 초월하는 것이죠. 유신을 재창조하고 초월해야 되는 것이지 유신으로 되돌아가는 어떤 지향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현대화된 유신 체제. 더 현대화되고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사회 체제에 부합이 되는 형태. 개발 독재가 아니고. 네. 이것에 맞는 형태인데 여기서 집권 세력의 그 국정 프로그램이나 통치 계획은 굉장히 정교합니다. 상당히 보면은 국민들이 부지불식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벌써 실행돼서 대세를 압도하는 네. 이런 어떤 뛰어난 국정 장악력을 지금까지 이 집권 세력은 보여왔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많은 여론 조작 기구와 네. 또 이미지 창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의 보수는 굉장히 진화된 보수입니다. 옛날 보수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역사를 넘어가지고 여기서 재창조되는 이미지는 어떤 통치 체제에 대한 비전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대에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여기서 하나의 어떤 그 메인스트림 흐름을 형성함으로써 네. 이 자체는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단한 전국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년 총선과 다가올 대선에서의 어떤 하나의 지금의 보수가 국민들에게 내놓을 상품,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상품으로서의 국가 재설계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나온 개헌론하고 또 어떤 우리가 뭐 어떤 그 창조 경제에서 나오는 거 새로운 경제에 관한 거, 그다음에 통일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는 하나의 집적체로서 보수 이데올로기가 재구성되고 있다. 좀 그렇게 봐요. 그렇죠. 이 작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있었던 그 미국산 쇠고기 촛불 집회로 논란. 그래서 이제 뉴라이트가 급격히 조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광범위한 운동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진보의 경우에는 그 굉장히 정치권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정치권 안에서만 막 이제 찌그럭버그럭한 상황이고 보수의 경우에는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게 문화 영역이기도 하고 사회 운동 영역이기도 하고 시민사회 영역까지 침투를 해서 다양한 범위에서 굉장히 많은 물적 토대를 쌓아왔던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자면 이 개헌 논쟁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최경환 부총리가 사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게.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살짝 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금방 김종민 편집장이 말한 그 이야기 속에서도 네. 최경환 그 부총리가 말한 그 의도가 읽혀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김종민 편집장 이야기 들으면서 아차 이거다 생각이 딱 들었던 거는요. 그러니까 어떤 유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떤 이념형 국가를 지금 만들어 나가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 해서 개헌을 하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이런 것과 지금 비정상적인 이 역사를 새로운 정상적인 국가로 역사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5년의 기간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개헌을 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정상적인 국가를 정상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다. 예, 그것들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김종인 편집장이 들으면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래야. 아니 그 아까쯤에 했던 말도 있잖아요. 유신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지난번 뭐 몇 번 전에 우리 장윤선 편집장께서도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 네. 저도 술 마시면서 장사 미사들 했던 이야기.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팟캐스트를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놓치면 안 돼요. 이 어떤 이혼 집정부적 형태의 개헌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은 헛개비 대통령 그리고 총리가 어떤 실권을 쥐는 이런 방식의 개헌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구상하는 이념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가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개헌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조금씩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의도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이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들을 조금씩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조국 근대화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해야겠다. 헌법을 바꿔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을 초월한 방법으로 이념형 국가를 만들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더 대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새로운 나라를 좀 만들 수 있는 기틀을 그렇죠.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번 더 한다는 건 좀 우리 현재 법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 더 한다는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 쉬었다가 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장사임이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한 번 쉬었다. 개헌하고 그러니까 뭐 푸틴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 푸틴. 네, 푸틴 모델. 푸틴이 2번 하고 그다음에 한 번 쉬었다가 또 다시 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장사임이사들의 이야기라고 한번 소개해 준 적 있지 않습니까? 현행법 체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이 바뀌면 쉬었다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릴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진단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철저하게 그런 논의는 봉쇄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역풍을 맞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화두는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될 겁니다. 그 전에 통일이 된다고요? 아니 화두. 화두. 저기 선거 때 의제. 네. 통일 쪽으로 몰릴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정치 체제 또 우리 어떤 사회 경제적 뭐 4대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공공 개혁, 금융 개혁 이런 것들에 비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청년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기 뭐랄까 동원할 수 있는 체제 네. 이런 것들로 하는데 맨 상위의 가치는 통일이 되고 그것을 위한 전략적 과제로 이제 정치개혁, 4대 공공개혁,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이념적인 국가 기반 재조성하나 네.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굉장히 어떤 그 이념지향형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어떤 돈이나 아니면은 어떤 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두드러진 특징이 없어요. 어떤 이데올로기와 이념 거기에서 나오는 강한 호소력을 가지고 승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에 뭐 연임을 하건 중임을 하건 이런 것보다도 다음 권력에 대한 보수 세력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지는 것이고 자기결정권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이후 정권에 지속적으로 행사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들이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뭐 일종의 그림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개인이 이제 하나의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대통령이자 하나의 어떤 그 권력에 대한 원조 내지는 아버지는 국부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거기에서 이제 그 국가를 반석에 올려놓는 이런 식의 어떤 성역화된 이미지 창출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런데 문제 결론은 뭐냐? 네. 개소리입니다. 네, 개소리예요. 결론은 개소리. 네, 네. 왜? 지금의 어떤 시대적 추세와 안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과거에 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유신하고 이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거 그렇게 초월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그 저기 뭐냐 역사를 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돼. 동태적으로 네. 다이내믹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혹은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렇게 그림자 전략을 쓰면서 성역화된 이미지를 창출하려고 한다. 이것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21세기에 2015년에 1970년대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스타일대로 정치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용인해 줄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나는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장 기자가 제대로 핵심을 짚었는데 바로 그 민주주의가 국민들한테 형벌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주의에 지치고 있다는 거예요. 짜증나고 번거롭고 그냥 시원하게 한 번에 하면 될 거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기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역사적으로 독재자를 많이 연구했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독재를 했을까 뭘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 독재를 용인했던 그 시대의 민중에 대해 연구해야 될 때입니다. 민중에 대해서. 저기 역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 민주주의보다 독재에 더 매료됩니다. 독재에 더 열광합니다. 그것이 주는 어떤 효율성에 더 도취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국민은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역설이에요. 민주주의의 어떤 패러독스는 그 민주적 제도 하에서 독재를 선출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패러독스가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민주주의를 특징 짓는 패러독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왔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인하는 여론이 존재하고 또 그거를 수용하는 어떤 사회적 심리 구조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더 큰 벽이 될 것이고 적이 될 겁니다. 위협이 될 이걸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독재자를 연구할 때가 아니라 그 독재자에 환호하는 민중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환호하는 국민들이 있나요? 아니. 뭐 독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환영해서 그거를 마치 집단적 지지층. 그거를 저 항상 시드머니로 해서 분명히 국정에서 대세를 장악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많은 중간층들이 그런 것들을 용인하고 있어요. 박 대통령에 대해 열광적으로 환원 안 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용인은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독재형 스타일이 올바르거나 좋아서가 아니라 네. 그것이 일단 편하기 때문이에요. 쓸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인되는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60대 아이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잠바까지 똑같이 다 빨간색으로 맞춰 입고 나오셔가지고 막 굉장히 열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의 열정은 식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지금 저희가 굉장히 중대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얘기들이 그냥 흘러가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이런 방식대로 현 정권이 이렇게 정치와 과정을 이루어낸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특히 야권 정치가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너무 뜨겁게 논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팟짱 서포터즈 광고를 듣고 가겠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아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뜨겁게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개헌 문제까지 짚어봤는데요. 요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지만 꼭 다뤄야 될 의제여서요. 이 KFX 사업 관련해서 진실 공방 계속 진행 중이에요. 김종대 단장님 어제도 무려 2번이나 보도자료를 내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국내 기술 수준 가지고 저희 사실 팟짱에서 수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국내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방위사업청이 계속 또 보도자료를 내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 하셨죠. 네. 네, 핵심이 뭡니까?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1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 네. 방위사업청이 반박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옛날에는 정의당이 지저대도 정부에선 거들떠도 안 보고 이런 보도자료 하루 만에 나오는 당도 아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요즘은 몇 시간 만에 나오잖아요. 그죠? 김종대 때문에. 김종대. 아니, 제가 인터넷을 쭉 검색해 보니까 와, 이 김종대 편집장 사진도 멋지게 나오던데. 이 방위사업청의 반박 자료가 확실하게 내 얘기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용인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나왔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도자료입니다. 이렇게 어정쩡하게 나온 보도자료, 태도가 확실치 않은 거는 가차없이 조져야 돼요. 네. 태도 우리 분명히 하자. 이렇게 나가. 이게 진실에 접근하는 데 있어 단호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어정쩡한 보도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김종대 먹으라고 준 자료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제가 물러날 사람입니까? 네. 방사청에 그동안의 인맥을 통해서 엑스맨을 심어놨군요. 내 간첩이 한두 명입니까? 빨대로 맨날 그냥 좌우로 꽂아가지고 맨날 쪽쪽 빨아먹는데 그런데 꽝 잡는 게 맨데 아니 제가 김관진 또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정명진 방위사업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소장께서 거기다 대통령까지 가서 해서 한 목소리로 입을 맞춰서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90%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여러 코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디 그 한 국가의 외교 안보에 최고 위층들이 모여가지고 지랄 연병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세상에 90%의 전투기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아 그래요?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 미국 같은 나라도 네. 다 일본제 기술사예요. 네, 패트리어트에 들어가는 센서 다 일본제고 전투기에 들어가는 스텔스 도료 다 일본제고 세상에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90%의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 유럽에 가도 없어.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대한민국에 그런데 있는 90%를 확보했다 그래서 네.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이 지랄 연병이냐. 뭐가 90%냐. 그중에서도 다 너절너절한 거 빼고 핵심이 요즘 기술이 문제되는데 그 항공전자 분야인데 이 항전 장비에 대한 객관적 기술 성숙도 조사를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했는데 14%의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것도 후하게 봐준 거다 사실. 어떻게 90%냐 14%지. 네. 이래가지고 사정없이 몰아쳤는데 문제는 이 14%가 상급 군사 기밀이에요. 이거를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깐 거라고. 나중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3급 기밀을 공개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네. 내가 깐 거예요. 어떻게? 그건 공개할 수 없어요. 아. 네, 그거는 내 노하우니까. 네. 그러니까 방위사업청에서 난리가 그날 퇴근 못했대. 그래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그 14%는 업체를 조사한 것이다. 특정 방산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으로 파악된 수치다. 이래서 격하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가진 기술은 거기에 포함도 안 됐다. 내가 일하면서 그래서 이 14%를 부정은 못하면서 의미를 격화시킨 거예요. 네. 요런 게 나한테 걸리면 내가 이건 김종대 키우려고 낸 보도자료다. 아 고마워해야 되겠다. 고마워서 내가. 방사청이 진정한 김종대의 응원단이다. 그래가지고 응원단. 또 반박자를 냈는데 네. 첫째, 이건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한 자료가 맞다. 업체는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 둘째, 그 조사 대상이 업체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 기술 개발한 게 없다. 다 업체에 하청조사했다. 모든 기술이 직접이 업체돼 있는데 그럼 국가연이 가진 기술이 없는데 거길 왜 조사하냐. 그럼 공무원들 집단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아이고 참 국방과학연구소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한 기술이 비중이 13%가 안 돼. 13%만 개발하고 나머지 87%는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이건 전 분야가 그 중에서도 IT 항전 분야는 더 줄어들어가지고 이건 사업관리기구지 연구소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국방과학연구소는 자기들한테 없는 세 가지가 명칭에 다 돼 있어. 네. 국방? 그런 거 없어. 먹고 살기 바빠. 네. 과학? 그거 없어. 네. 다 업체가 해. 연구소 연구 안 해. 관리만 해요. 없는 세 가지. 이름을 바꿔봐 그러면. 그러니까 비국방 노는 관료 집단이죠. 비국방 노는 관료 집단. 그러면은 거기 조사해봤자 가진 게 없다. 그 다음에 업체가 가진 기술도 나는 개발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다 수입이더라. 아 수입 업체와? 수입이더라. 그 전자식 레이더인데 네, 다 수입이군요. 거기에 들어가는 우선 첫 스텝이 뭐냐면 센서가 들어가는 겹눈이 막 베끼는 거예요. 이게 항공기는 1000개고 지금 개발한 거는 500개짜리, 200개짜리예요. 이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함상용으로 개발하는데 그 겹눈 하나가 연필심만 해. 그러니까 부피가 커. 전력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항공기는 좁은 공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연필심이
무슨 저기 뭐랄까 이 연필만한 게 연필 10만 개 작아져야 돼요. 전력이 또 많이 공급돼야 돼요. 시작해본 적도 없고 거기에 들어간 그 겹론이 우리가 개발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 수입한 거더라고. 수입한 거를 그냥 심은 반도체예요. 거야? 아니에요. 근데 껍데기 하나 만든 거예요. 방사청이 그랬어요.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모든 기술의 90% 이상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정의당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다. 도대체 90% 전투기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거야? 전투기가 뭔지는 알아요? 세계 최고의 첨단 장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그 세계 최고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국가가 됐어야 돼. 국가가 됐어야 옳은데. 그런데 훈련기 하나 겨우 만든 나라가 90%가 갖고 있다고 하는 저 똥폼 잡고 허세 부리는 통에 쟤들이 국방 다 말아먹게 생겨요. 아니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근데 얘기해서 우리는 그런다 치더라도 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90%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이런 주장을 외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딱 한마디로 말 안 되는 게요. 신발장 날라오죠. 전투기 하나를 만들려면은 수만 개의 거기에 부품이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전투기 만드는 그런 공장 주변에는 수만 개의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연쇄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투기를 90%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부품 조립 조금 하는 정도이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우리가 90% 전투기를 자체 기술로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90% 내막을 까보니까 뭐냐 하면은 유사한 장비를 개발하는데 이렇게 경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저기 하청을 받아봤다거나 하는 어떤 그 유사 기술에 대한 어떤 그 체험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러면은 다 기술을 가진 걸로 분류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옛날에 286 컴퓨터 기억나실 거예요. 네. 큼지막 갖고 거기에 도트 프린터 찍찍하는 거. 소리 나고. 이런 컴퓨터 개발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태블릿 PC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90%를 갖고 있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같은 컴퓨터 기술이지. 그렇지. 286 컴퓨터에 반도체 들어가고 태블릿 PC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은 이미 다른 경험에서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은 90%라는 건 뭐냐면 니들이 뭘 개발할 실력이 되냐 안 되냐 할 때 우리가 학생의 실력을 보려면 뭘 봐야 돼? 성적표를 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출석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에 90% 출석했다 이게. 그러면은 수업에 90%를 출석했다고 해서 그게 실력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90%를 출석했는데 그래서 전투기 만드는 건 다 가보긴 했잖아. 조립도 해봤잖아. F-16 조립해봤지, T-50 조립해봤지, F-5 제공호 해봤지. 이건 70년대부터 하던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 기술이냐? 이거는 90%라는 의미는 그입니다. 우리 뭐 해봤어? 뭐 해봤어?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업체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봤다고 출석부에 이거 찍으면은 90%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저는 참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알아서는 안 되는데 지금 성적표 가져오라 그랬더니 출석부 내고 우리 잘했다 뻥치고 그 90%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출석 점수는 아무리 많이 높이 평가를 해봐도 30% 이상 안 돼요. 그런데 저도 대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면 내가 보기엔 참 열심히 나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있고 매일 출석하고 정말 안 졸고 잘하는 성적을 잘 주고 싶은 학생이 있는데 근데 시험 성적을 내가 보니까 안 돼. 사실 좀 안 돼. 안타까워. 안타까워. 그걸 점수를 엄정하게 주니까 항의 메일이 오는데 선생님 저 직장 마치고 밤 10시까지 정말 하고 월급의 60% 저금해 가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위권의 점수를 기대했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듣다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네. 이런 딱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안타까워. 그 딱한 마음이 지금 내가 방위사업청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인데 출석 점수 가져와가지고 딱하게. 선생님 좀 점수 좀 주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고민을 하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지도 같이 거기에 그냥 해가지고 맞아 너 90점이야. 아니 왜 이렇게 욕 먹으세요? 다 해놓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래서 홍보하려고 그랬는데 김종대가 나서서 개소리하지 말아라. 한 거구나. 이렇게 해놓으니 얼마나 열받았겠어. 당황했어요 지금. 네. 이게 퇴근을 못해. 출석을 했는데 집을 못 가네. 집을 못 가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제가 우리나라 저는 대통령 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성적은 출석 순위 아니다. 오, 이야 성적은 출석 순위 아닙니다. 순위 아니다. 예. 출석을 잘해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건 맞다. 그러나 출석을 잘했다고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정신 차려라. 예. 이 말에 지금 우리 청취자 가운데 안타까움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이 KFX 사업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올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장윤선의 팟짱.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시간이 지났지만 요새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민구 국방장관이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열린 본회의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남중국해에서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조선일보 아주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실렸습니다. 예. 미국의 애슈틴 카터 국방장관은 웃어 활짝. 중국의 창완치안 국방부장은 인상이 상당히 찌그러져 있어. 신문 보실래요? 네. 똥 씹은 표정이에요. 네. 지금 보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남중국해부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가지고 지금 미중 간에 상당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 미중 국방장관 다 있는 자리에서 남중국해 문제 꺼낸 건 이번 처음이에요. 용감해지셨어요. 독립투사의 손자여서 그런 건가요? 이거는 뭐냐면 요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한마디 하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 미국 가서 기술은 못 받고 온 한민구 장관이 돌아올 때 얼마나 기분이 개 같았겠어. 너 내려 이랬다면서. 너 내려. 이래가지고 쫓겨난 사무장이 와가지고 어쩔 수 있겠어요. 한마디 하라는데 그럼 이거나 잘해. 대통령이 이랬겠지. 그래가지고 지금 가서 면전에서 이제 미국 편을 든 겁니다. 예. 제가 괜히 불 끄고 커튼 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잘하니까 어디 나서지 말고 네. 기어이 나서가지고 이제 동네 엉아들 싸우는데 가가지고 얼짱얼짱하다가 한 군데 껴버렸단 말이야 지금.
한마디로 엿댄 거지. 지금 내 언론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번에 확실히 미국에 줄을 섰다. 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중국 열병식도 가지 말았어야 돼요. 중국 경사론을 확실히 불식시킨 거 아닙니까? 뭐하러 거기 가가지고 네. 여기까지 와. 네. 중국에 가서 죄 짓고 미국에 가서 싹싹 빌고 이 짓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네. 뭐하러 이 짓 합니까? 얘네 스네이크박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이 우리 정부를 어떻게 생각할지 이것도 굉장히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한민구 장관이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섰다 이렇게 뭐 보도를 했다는 그런 언론도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은 아직도 배가 고프대요. 미국이요? 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한국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 이렇게 미국 내부에서 이 의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거 있지만은 이 남중국해 문제는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라든가 또 그 일대에 있어서의 뭐 석유 뭐 유전 뭐 관리 천연가스 관리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의 어떤 영향력 확대를 막으려는 이런 미국의 국가 전략 차원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금 중국이 부성하는 상태에서 줄 확실히 서는 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죠. 시진핑 주석이 지난 며칠 전에 영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70조 투자를 영국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국이 지금 또 중국으로 막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도 지금 이번 달에 중국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명확히 해라. 이런 지금 요구들을 동맹국들한테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이번에 한민구 장관이 말한 것에 대해서 김정대 편집장 영향처럼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이제 또 미국 편에 섰다 이렇게 자족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 더 명확한 태도를 취해라.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항해 자유라는 걸 한번 자세히 봅시다. 이제 전 세계 160개국이 가입한 유엔 해양 협약이 있어요. 네. 여기에 미국은 가입 안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거를 가입해야 된다는 미국 내 여론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가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방주의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항해 자유라는 거는 전 세계 바다는 지 거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모든 나라가 준수하는 규범이 있는데 중국도 가입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일단 해양협약에 미국이 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해 자유와 국제 질서, 국제법 준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입을 안 한 이 다자 협약에 가입을 안 한 미국은 전 세계 바다에서 항해 자유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미국의 관점이라 보면은 전 세계 국가의 영해는 없는 거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육지로부터 12해리를 규정한 영해가 유엔 해양 협약에 나온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미국은 NLL도 인정 못 하겠다고 나와야 돼. NLL 같은 게 유엔 해양 협약에 대표적으로 위배되는 해상 경계선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지 NLL은 경계선이라는 얘기는 어쩐 일인지 안 해요. 네, 미국이. 네. 한미 연례안보 협의회 이번에 발표된 것도 보면은 네. NLL이 유지해오는 그 가치를 존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NLL의 어떤 법적 성격 이런 거에 대해서 NLL의 어떤 위상이다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유엔 해양법에 미국이 가입하지 않으면서 왜냐하면은 미국이 만약 유엔 해양법에 가입하면은 12일의 영해를 존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일의 영해를 존중한다 하더라도 12일의 영해 안에 무해 통관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일의 영해에는 자유롭게 모든 국가들이 다 통과할 수 있죠.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적대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12일의 영해에 어떤 무해 통관을 한다 하더라도 잠수함은 12일의 영해를 통과할 때 이 부상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12일의 영해 내에서 잠수함 활동을 부상해서 함으로써 잠수함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 해양 협약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뭐냐면은 잠수함은 물 밑으로 가가지고 물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냥 배들은 12일로 또 들어가고 이거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결국은 이제 미국의 이런 주장이 중국이 지금 이 남중국해로 팽창해 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중국의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는 것들을 지금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또 중국의 자기 방어 논리가 또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해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두 가지 점인데요. 하나는 그 남중국해에 있는 스프트레트 군도에 있는 섬, 네. 그 섬이 중국은 뭐냐면은 간조시에 그게 수면 위로 부상이 되는 섬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수면 위로 부상이 되면은 이거는 영해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 인공섬 얘기하시는 거죠? 인공섬이 아니라 그게 인공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빠졌을 때 그 섬 자체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12일의 영위권을 가질 수 있어요.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로 해서 시설들을 좀 설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필리핀도 그렇게 했는데 왜 필리핀은 문제 안 삼느냐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점에 대해서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은 못 풀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실사구시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거나 또 동맹국들이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실사구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이슈를 끊임없이 남겨놓을 겁니다. 끊임없이 남겨놔서 지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들을 점검하는 그런 수단으로 쓰겠죠. 그 지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남중국해 문제가 이게 뭐 예사로운 문제가 아닐 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 지역이 화약고가 되면 전체의 이 동북아 전체에 굉장히 위협적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생깁니다. 오늘 굉장히 다룰 이슈가 많았는데 국정교과서가 너무 심각하니까 다른 문제들을 막 시간 배열을 잘 못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문제 있는데 이건 좀 다음 기회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뭐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끝으로 한 말씀 할 줄 알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우리 장윤선 기자 없을 때 우리 박종호 기자랑 같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염려를 했던 거는 한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발표한 것 이것이 과연 전부일까? 틀림없이 일본 언론에서 또는 아베가 일본 가가지고 다른 소리를 할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 것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신대 문제, 위안부 문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발표와는 다르게 미국, 일본이 입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교도 이렇게 굉장히 불확실하고 김정일 편집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차세대 전투기도 굉장히 모호하고 또 국정교과서도 대체 어디로 가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굉장히 모호하고 불안한 이 불안정한 이 상황에서 김종대 편집장이 방송을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국민의 입 김종대가 선거 때문에 잠시 팟짱을 쉬니까 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그 지난주에 발표하겠다던 단독 오늘 안 했어요. 안 했나? 안 했어요. 아이고, 예. 그 최근에 보니까 단독을 정의당을 통해서 하는 경향이 생겼어. 팟짱을 통해서 하던 단독이 정의당 발로 계속 나와요. 다 때려치고 정의당 입당합시다.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팟짱으로 와.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안 봐.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